메가헤르츠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충청북도 상황도 아주 심각하죠. 충주국 연결합니다. 노소정 리포터. 네, 충주입니다. 네, 지금 충북 지역 현장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충북에는 어제 오후부터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동안만 평균 32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천이 399.5mm, 청주가 394.8mm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지역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곳도 있고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비가 그쳤다고 해도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산 근처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재난안전 문자를 잘 확인하시고 특보 상황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면서 충북 괴산군의 괴산댐 원류로 인근 주민 1,500여 명이 대피한 상황인데요. 한강 홍수통제소가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괴산댐 하류 달천 부근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괴산댐 하류 달천 목도교 수위가 오늘 오전 8시 20분엔 홍수 심각 단계인 5.9m를 넘은 8m를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제방 높이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범람 위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변 저지대에서는 홍수 피해가 우려돼 대피한 상태입니다. 네, 또 산사태 및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어제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가 쏟아진 토사의 영향으로 탈선해 기관사 1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누적 강수량이 가장 높았던 제천 지역은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요. 또 단양 지역 곳곳에서는 작년 복토 복구 작업을 했던 현장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더 피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제천의 권기은 시민과 단양군 양당리 이종현 이장입니다. 지금 우리 제천 지역에는 아침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다소 좀 내렸는데 지금은 좀 잠잠한 상황이에요. 구름도 좀 거치는 상황이고요. 어제 밤새 내려가지고 하소천도 지금 많이 물이 늘어났고요. 제천천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목도 좀 쓰러진 데가 있고요. 물이 범람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소천에 아까 가봤더니 평상시 운동하는 길은 다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양은 계속 폭발하는 거 저녁이랑 똑같이 오고 있는 중인데 사저 들어가는 이런 건 아니고 계속 봅니다. 많이 인근의 부항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가구가 마을 해관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고 내종방리 쪽은 산사태가 좀 크게 나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가까운 지역 쪽은 지금 작년에 귀소나 청명 같은 게 나온다고 복토한 지역들이 있어요. 경사지에 복토를 하다 보니까 막 흙이 맛하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제 복토한 부분들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더 피해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방금 노소정 리포터가 전해주신 것처럼 이 괴산댐 원류로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으로 충주시도 긴급 대피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괴산댐 하류 충주 지역에서 긴급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피 지역은 살미면, 대소원면, 중앙탄면, 동방동, 칠금동, 달천동입니다. 충주시는 괴산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선제적 대피에 돌입한 겁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 300mm의 비가 더 예보된 상태라 계속 기상 상황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요. 계속된 비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흙더미가 쌓여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근처는 가지 않아야겠고요. 또 저지대 인근 주민들은 집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찾으러 오거나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침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피 공간을 알아두고 바로 대피해야겠습니다. 또 도로에서 차가 물에 잠길 경우엔 억지로 차를 끌고 가려 하지 마시고 바로 차에서 내려서 인근 건물로 올라가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오후 4시부터 충주댐이 초당 9,000톤 이내에 수문을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충남 부여군의 백제교 또 수북정 인근의 뚝이 붕괴 조짐 보여서 주민 대피령이 내렸다는 소식까지 또 새롭게 들어와 있네요.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권혁중의 일타 경제.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노사 간의 요구의 격차가 상당히 줄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최초 요구안을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차이를 본다 그러면 격차가 한 2,590원 차이였거든요. 이게 몇 차 정도 이제 수정안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6차 수정안이 이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게 한 1,620원. 그러니까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10.4% 높인 거고요. 지금 경영계에도 이제는 9,785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한 1.7% 높인 건데 그래서 835원 정도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미 심의 기간에 그 법정 심의 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는 18일이죠. 14차 전원회의 때 이게 의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18일에 의견이 된다 그러면 최장 심의 기간입니다. 109일 걸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108일이 이 기록이었는데 이걸 이게 경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지금 많이 촉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협상 시한을 넘겼는데도 노사가 네. 합의를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참여해서 표결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공익위원들이 각각 개입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 일단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익위원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참 지고 있었죠. 매년.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들의 목소리에 따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이제는 개입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사가 합의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최저임금이고요.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노사 안에서 합의의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게 네.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게 만약에 노사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15년 만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5년 동안은 노사 합의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공익위원회 그 맞습니다. 표결로 이루어진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매년 그 최저임금 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는 심의 의결을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딱 상황이 이제는 심의를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6월 29일까지가 이제는 통상적으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넘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번에 만약에 심의 의결이 된다 그러면 일단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저임금의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그럼 고시를 한다? 그럼 이의 접수를 받고요. 재심의 요청도 들어가고 그래서 8월 5일까지는 이거를 이제는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 굉장히 마음이 이제는 쫓기고 있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게 몇 년부터죠? 이게 88년부터 이제는 시행을 1988년. 그렇죠. 네, 198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성과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이게 사실 최저임금제의 이제는 법 제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이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냐 그러면 임금을 깎는 게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대전제로 보고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제 대전제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이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성과를 본다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상한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예. 이게 1998년도에 최저임금이 462원이었습니다. 물론 뭐 물가 상승률 다 고민해서 지금 본다 그러면 2003년도에 9,620원이거든요. 2023년. 그렇죠.
2023년. 그래서 이제는 저소득 어떤 근로자에 대한 뭐 생활 안정이 크게 사실 기여를 한 바 분명히 그렇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최저임금 수혜 대상이 급속도로 확대가 됐죠. 왜 그러냐면 2000년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 대상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에 도입이 되면서 이런 게 성과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저임금의 주요 목적이 이게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장을 통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행한 지 지금 3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상당히 우리 경제의 아픈 요인들인데 이 문제가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럼 앵커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어요. 공익위원들의 이제는 사실 입김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이 최저임금 제도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또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노사가 합의가 되는 게 경영계층과 노동계층의 합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최저임금제의 대전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맞춰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어떤 취지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첫 해인가 둘째 해인가 대폭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뜨렸어요.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꾸준히 최저임금은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는 추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외국, 주요 국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사실 또 같은 통계라도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이제는 아실 건데요. 일단 해외 같은 경우 이제 환율을 1,300원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게 달러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00 기준으로 이제는 봤을 때 일단 일본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는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보면 8,717원 정도가 돼요. 우리보다 낫네요. 낮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도 7,388원 되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봐라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높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근로자 측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영국이 최저임금이 현재 뭐 우리나라 돈으로 15,753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 우리보다 뭐 훨씬 더 높죠. 1.5배가 넘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18,400원 정도 되고요. 우리 2배네요. 2배죠. 호주도 18,683원. 그다음에 룩셈부르크가 전 세계 1위입니다. 19,700원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봤을 때 근로자와 아니면 근로자 측과 이제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 같은 통계라도 거봐라 영국과 뭐 OECD 상위 국가들 봤을 때 이렇게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2배 정도 준다라고 이제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사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이번에 좀 잘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정부 입김을 받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최저임금 확정할 때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최저임금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전제를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에 대한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 질적 향상 그 목표를 두고 아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게 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면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이 이제는 그 고용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좀 문제가 스마트 기기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것도 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기기가 뭐냐면 키오스크예요. 맞아요. 자동 주문 넣는 거, 그다음에 테이블 오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노동 절약적 설비 투자를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너무 높게 책정해도 안 되고 그래도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노사 합의가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현재 호우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논산시는 이 강경 금강 수위의 상승으로 저지대 주민들은 강경상고 또 강경산양초등학교로 대피해달라 이런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네요. 논산과 강경 지역 이 저지대 주민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15분입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이종훈 박사 뜬 인물. 네, 저는 유승준 꼽았습니다. 비자 소송에서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다시 또 이 찬반 양론이 또 그렇죠. 들끓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갑자기 뭐 화제의 인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이게 몇 년 끌고 있는 얘기죠 이게? 2002년에 출국해서 입국을 안 했고 소송은 2015년부터 했으니까요. 이게 비자 발급 소송이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절차적인 문제로 해서 그때 승소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실체적인 문제로 나왔는데 1심에서는 졌는데 2심에서 이겼거든요. 그것도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 무조건 갑니다. 안 가면 왜냐하면 결과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담당자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모르는데 또 비자만 발급한다고 입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비자 있는 분에도 한국까지 왔다가 공항에서 입국 거절되는 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국 금지는 또 별개예요. 그럼 만약에 입국 금지하면 또 나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법으로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용서 구하고 그냥 어찌 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게 낫지 참.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뉴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여기도 지금 2주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타 강사로 원희룡 장관 예,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나 뭐 민주당 쪽에서 시각으로 보기에는 뭐 당연히 좋게 안 보이죠. 혼자 백지화했으니까. 자, 원희룡 장관 네. 꼽은 거는 이따가 바로 좀 네네. 들어가도록 하고. 금주의 진인물 이종원 박사. 네, 저는 김건희 여사 예.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리투아니아 언론발로 지금 명품 쇼핑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런 속에 지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로 이제 해명이 나오긴 했어요. 예. 뭐 일부러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종의 호객을 당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산 것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몇몇 직원이 가서 뭘 또 샀다고 또 그쪽 현지 언론 보도 나왔는데 한 명 직원이 가서 뭐 넥타이를 샀다더라.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 네, 그 네. 해명이 지금 또 다른 논란을 좀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그 경호원이 몇 명인데 그 경호원을 다 뚫고 그 호객이 가능했단 말이냐. 뭐 지금 논란이 계속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그냥 거리를 할 일 없이 눈 잃어야 호객을 당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아니 호객 당했으면 한 군데 가고 말지 5군데나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원이 16분이었다는데 뭐 한 일부는 밖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예정에도 없던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겠어요? 호객 당한다는 얘기는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보다 어쨌든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뜨겁고 예. 또 이제 갈 때는 이렇게 에코백 들고 갔어요. 또 그 전날인가 전전날은 대통령은 또 3년 전에 입었던 옷 이렇게 입고 와서 또 다니고 이랬는데 그랬던 분이
다른 일정으로는 명품숍 5군데나 이렇게 쭉 들려서 다녔다. 그러면 이거 너무 티나는 거잖아요. 보여주기가. 에코백이나 이 3년 전 잠바 이거는 그냥 사진용이고 실제로는 평소엔 그렇게 안 사나 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제 지적을 드리고 싶은 점은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 언론 내지는 현지에서 보기에도 약간 좀 이상했기 때문에 이게 보도를 탔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일정이죠. 예. 외국 영부인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나토 정상회의 하게 되면 뭐 각국의 지금 이 지도자와 이제 영부인들이 오게 되고 일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별도 일정을 따로 빼가지고 뭐 더군다나 쇼핑을 한다 이런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더 눈에 띄어서 보도를 탔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언급한 거예요. 대통령의 일정, 영부인의 일정은 매우 타이트하게 이것저것 있어야 하는데 뭐 계획했던 거니까 5곳 갈 시간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그 정도 하고요. 금주의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 저는 뭐 박대출 정책위 의장 실업급여 관련 이제 발언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물론 많은 대상은 5, 60대 이제 좀 뭐 나이 드시고 퇴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거에 좀 많이 의존하는 분들은 20대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실업급여라는 발언도 좀 문제가 됐지만 그 노동부 담당자 직원이 한 얘기 젊은 여성분들이라고 특정해서 웃으면서 온다. 실업급여로 뭐 여행 간다. 해외여행 간다. 또 명품 뭐 선글라스 산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실업급여가 어찌 보면 최저한의 어쨌든 이 기초 보장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젊은 여성들 하필이면 뭐 꼭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럼 뭐 진지한 표정으로 가야 되느냐. 뭐 허름하게 입고 가야 되느냐. 뭐 돈은 뭐 그럼 밥만 사 먹어야 되느냐. 이 온갖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당초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뭔가 이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좀 제한하고 싶었던 건데 논란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불거진 그 원인부터 차근히 좀 이건 살펴볼 그 대목입니다. 실업급여라고 하는 거는 직장을 안 다니었던 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을 상당 기간 다니고 있었던 분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또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받는 돈도 직장을 다니던 당시에 받았던 임금의 60% 수준으로 다만 그게 너무 적으면 최저임금 기준의 뭐 80% 수준까지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받으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 월급보다 많다더라라는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매우 특수한 경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주 일반화를 시킨 그런 일반화의 오류가 이번에 사실 여러 군데서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뭐 선글라스 사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조금 이제 그야말로 뭐 이제 기존에 있던 직장이 좀 괜찮은 직장에 있던 분이 아니 원래 연봉이 높아야 실업급여를 좀 더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그분들은 실업급여 받았으니까 돈이 갑자기 생겨서 간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행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일반화시켜 버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히 이제 뭐 여당 내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게 이제 반복해서 계속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탄 사람들이 있다. 먼저 이 지적을 좀 하던데 청년층 위주로 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 불가피하게 자꾸 이렇게 직장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손보겠다. 뭐 이게 일종의 뭐 실업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에 각종 4대 보험이라든지 세금을 빼면 한 179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평균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3개월 평균 임금 60%를 주게 되지만 그것이 최저임금의 80% 미달될 때는 최저임금의 80%를 주는데 그럼 200만 원에 80%는 한 16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근데 각종 뭐 조금 더 붙는 게 있어요. 각종 구직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따지면은 뭐 180에서 185만 원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비율이 그러니까 평소에 실제로 받던 급여보다 많이 받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27% 8%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현상을 대변하는 거냐면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임금 수준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만 되더라도 그렇지 않겠죠. 근데 3개월 평균 내는 것이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이 실업급여의 대부분 대상이 아까 그 역전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인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거 오히려 맞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손봐야 된다.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덜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 건 제가 보기엔 논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제가 읽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 방금 현 변호사가 얘기한 받던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게 20몇 %라고 하는 그 자료 자체가 받던 임금에서 떼어야 할 재세공과금의 퍼센테이지를 과도하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금 수준이 낮으면 소득세를 거의 안 내게 되는데 소득세율 같은 걸 그냥 일괄 적용해가지고 그냥 계산상으로 해보니까 그분들의 실제 받는 소득보다 적게 받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뭐 이런 약간 좀 논란이 되는 발언들 때문에 예.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갑자기 좀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좀 생겨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의 오류가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다시 좀 교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눈에 지금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막말 논란하고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게 권고사직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자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지 않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해고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작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들은 보통 나가면서 그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 그러니까 권고사직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 부분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정부하고 여당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실업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만 이거 좀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점 요소가 한두 군데 있으니 이거 바로 잡읍시다 정도가 아니라 실업급여 없애자는 목소리까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제 추정으로는요. 네. 이게 이제 다른 건으로부터 좀 이렇게 번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느 들어요. 건에서요? 그게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하고 외교 갈등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 중국인 가운데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한테 투표권 주는 거. 그런 거 뭐 줘선 안 된다.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도 안 준다더라. 일부 이제 언론 보수 언론 쪽에서 이제 보도 나오는 거를 보면 이제 외국인 중에도 이제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중국 국적인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조선족 포함해서 이제 그런 보도가 또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자꾸 좀 진행이 되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함께 덩달아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들 생각은 뭐 옛날에 이 제도 운영이 잘못된 거를 좀 손질하겠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뭐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손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금 긴축 재정을 계속 하면서 지금 모든 일을 좀 해나가려고 하니까 예산을 지금 이제 많이 짜내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인 거죠. 지금 각 부처별로 그런 걸 지시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지금 흐름이 지금 비슷하게 좀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세수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경기도 어려운데 일단 감세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들어온 돈이 줄어요. 그럼 이제 나가는 돈도 줄여야 되는데 어디를 줄일 거냐 이렇게 이제 따져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인건비 같은 거는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복지
이거 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론 실업급여 재정 적자 문제도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금 이제 최저임금 80% 기준을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이게 너무 높아졌다 이것 때문에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평균 임금의 60%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최저임금의 8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해결을 하려면 기본적인 급여 수준을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지 하향 평준화하는 거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그보다 더 밑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의 복지라든지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서 예.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걸 왜 하향 평준화로 맞추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이 보수적 시각에서 이 노사관계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는 기업 측의 해고의 자유를 조금 더 확산시켜야 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아닙니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는 반드시 실업급여의 확대가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책 있죠. 패키지인데 그렇죠. 한쪽이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나마 이 부분은 한동안 좀 논의가 불거지더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이 문제는 빨리 수습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발언 논란 이후에 이것저것 점검을 해보다 보니 그러니까요. 이게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손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예. 지금 이제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주춤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담당자 말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불을 지른 거예요. 젊은 여성.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기가 좀 취약지대거든요. 취약지대인데 거기를 확 특정 얘기를 세대 특정 성별을 얘기해 버리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한 거죠, 사실은. 네. 하필이면 또 김건희 여사의 쇼핑 얘기랑 겹쳐지면서 더 뜨거운 지금 증폭을 일으킨 셈이 돼버렸죠. 1시 31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유화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지역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잠수교가 여전히 통제 중이고요. 여의 상하류 나들목 진출입 램프도 지날 수 없습니다.